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김석범 정신과 의사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 원장님, 네. 그 TV를 통해서 제 뉴스 브리핑은 많이 보셨죠? 네, 예. 그 뉴스 브리핑에 보이는 제 모습이 네. 그 정신과 원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좀 네. 강박관념이 있다든지 네. 일에 대한 중독증이 좀 있다든지 네. 또 이렇게 막 조급증이 좀 있다든지 또 이렇게 막 조울증이나 이 신경질적인 요소가 좀 있다든지 이렇게 좀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혀,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신질환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기준이 그렇게 루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진료하면서 환자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들어오는 순간에 그 진단명을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황 소장님을 뵙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강박증이라든지 뭐 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박증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옆에서 생활을 하면서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 중독처럼 충분히 보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안 그래도 참 옛날에 전태일 열사라는 분은 네.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노동법 해설을 좀 네. 알고 싶어서. 네.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좀 정신과 의사 친구분이 한 명 있으면 내 이 속을 좀 토로할 수 있어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예, 저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네. 토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예, 그분 관련해가지고 그 김사랑이라는 뭐 여성이 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본인이 이제 뭐 그 벌금을 300만 원 받았고 그래서 네. 이재명 씨 쪽에서 반격을 했겠지요. 네. 뭐 성남 개발과 관련되는 네. 부분에서 뭐 자금 유용인 이런 문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 법적으로 대응해서 아마 명예훼손 이런 걸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네. 이후에 이제 본인이 무슨 자살을 하겠다를 이렇게 표방을 해서 네. 경찰이 격리 차원에서 정신병원에 넣었다. 네. 그런데 네. 중국에 얼마 전에 보면 시진핑 사진에 먹물을 뿌렸다고 그 네. 여성을 이 정신병원에 넣어버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도 그렇게 정신병원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가 경찰이? 그 사례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사랑 씨가 경찰에게 죽겠다라고 문자를 써서 보낸 거는 실제로는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 그러니까 응급 입원 대상이 뭐냐면 자해 위험이 있거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그게 응급 입원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나 구급대 직원이 그 환자를 데리고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근데 본인이 직접 자살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그 문자를 경찰관한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응급 입원시키는 요건이 확실히 성립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보통 경찰들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환자 길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한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그 과정이 절차를 그 경찰이 복잡하잖아요.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지 그것 가지고 112에 신고해서 입원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실제로 그 응급 입원이 이제 그 보호자 우리 환자들 보호자가 입원해야 될 환자가 있어서 강제 입원을 시키게 될 때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게 쉽게 도움 받기가 어려워요. 개입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요인 때문에 경찰이 김사랑 씨를 입원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경찰하고 응급구조사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응급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논리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네. 한강 대교 위에 좀 뭐 예, 예. 좀처럼 올라가가 예. 자주 있잖아요. 예, 그럼 뛰어내리겠다. 그것도 충분히 다 정신과 병원에 입원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되죠. 예, 그래서 한강 다리 위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세요. 진짜 죽을 생각 아니면 네. 올라가다가 갔다 가면 정신병원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렇고 좀 원장님은 이제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 네. 뭐 음악이나 네. 책이나 이런 문학이나 예술을 좋아하십니까?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저기 그 철학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저기 저 남도라고 부르는 네. 호남 지역에 가면 네. 동네 이제 이 업단위 식당에 가도 네. 이 직접 그린 난초 그림도 있고 예, 예, 예. 또 거기에 창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도 예, 예.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쪽 분들은 뭐 참 예향이다 부르는 그런 부분은 그것 때문에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예. 제가 이제 그런 쪽을 더 자꾸 관심을 더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그 공부, 마음 공부 수준에 따라서 환자의 그 치유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성숙하고 발전될수록 환자의 치료율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철학 공부를 해서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을 하나를 더 얻었다 그러면 그게 진료에 적용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성공 치료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네, 네. 그 정신과 그 아까 분석 치료의 네. 권위자 창시자 네, 네. 프로이트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양반이 원래 이태리 여행을 즐겨 했대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니까 그죠? 네, 빈이죠. 네. 유대인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이태리를 자주 가려니까 당시에 돈이 엄청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세계 최초로 그때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좀 망했지만은 그래도 이 마지막 남은 귀족 네, 제국이었잖아요. 네, 부자들이 되기만 하고. 그래서 그 빈의 부자 부인들이 네, 대부분 우울증이나 정신적 좀 네.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 부자 부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놀아주면서 입으로 네, 그래서 엄청난 수입을 올려가 네, 그걸로 이제 놀러를 막 다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꿈의 해몽 네. 그 여성들의 내면에 네, 있는 이야기 상담회 기록에서 그렇죠. 착안해가지고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정신분석 치료라는 거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돈을 비싸게 귀족들만 받을 수 있었던 치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의사 한 명을 가족들 전체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지불해야만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의 뛰어난 점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그거를 임상에 적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갔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근대 현대를 이끈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내면에 이제 있는 네. 또 이 무의식 중에 성적 충동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그렇죠, 이 그렇죠. 정신의학의 이 단계를 열었다. 터부를 없앤 거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프로이드보다는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정신과 의사는 칼 구스타프 융인데 이제 그 칼 구스타프 융과 프로이드의 만남 과정 그리고 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제가 정신의학을 공부해온 과정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저도 프로이드 공부를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그 무의식이 결국 개인의 무의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구스타프 융이 실제로 발견을 해낸 거거든요. 그건 사회 구조적 틀 속에서 개인의 어떤 집단 무의식 그리고 딜레마가 이게 생긴다는 거죠. 구스타프 칼 융의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뭐하고 현대 미술의 추상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바도르 달리 그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레비치라든지 예. 잭슨 폴락 예. 이런 사람들의 그리고 잭슨 폴락은 칼 융에게 실제로 치료를 받았었고요. 예. 그러니까 잭슨 폴락이 그 그림 그리는 기법은 그 칼 융이 주장했던 동시성의 원리.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의 그 사물로 나타나는 게 동시성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잭슨 폴락이 그 물감을 뿌리는 기법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파시즘이라는 것도 과거에 보면 이 독일의 파시즘을 비엔나로 가는 마지막 열차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파시즘을 굉장히 정신 분석학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를 보면 그 뭔가 노는가 하면 집단 무의식, 아까 말한 구스타프 융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독재자의 혓바닥에 속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부 다. 그건 집단 무의식은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파시즘의 가장 핵심은 정신분석학적으로 투사거든요. 투사. 투사. 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을 희생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이 다 공존해 있거든요. 그런데 파시즘은 철저히 자기는 선이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은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서 상대방을 악의 존재로 몰아붙이고 그 악을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한 대학살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악으로 매도를 하고 그 악에 대항하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 우리 지금 진영 논리라고 부르는 예. 좌파는 이 보수 우파들을 그냥 숫골이라고 예. 이렇게 하면서 죽일 사람이라 치부하고 또 보수 우파에서는 좌파들 같은 경우에 종북이다, 친북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아예 그냥 서로의 상대에서의 대화의 여지나 이런 어떤 용납의 여지를 두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파시즘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선과 악, 음과 양 모든 게 다 둘로 되어 있거든요.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악은 부정하면 그러니까 칼 융이 주장했던 인디비듀에이션 그러니까 개성화 과정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 모든 거를 다 통합하는 인격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투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정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날개 두 날개가 있어야지 새는 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 그러니까 좌파 우파 양쪽이 다 서로 있어야지 되는데 전부 한쪽은 극좌로 몰아붙이고 한쪽은 극우로 몰아붙이면서 그 안에 서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세력을 포함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는 실제로 폭력적이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한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의 사례를 한번 좀.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구스타프 융이 이야기한 집단 무의식은 보통 이제 신화, 단군 신화라든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화들을 다 따져보면 연구를 해보면 다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신화 같은 것들이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신화들이 다 있고요. 비슷하게 예, 얘기하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또 저기 뭐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안에서도 그런 노아의 방주 같은 신화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 집단 무의식으로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좀 더 나가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저기 단일 민족이다 네. 이러면서 핏줄에 집착하는 것도 이것도 집단 무의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집단 무의식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집단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을 바라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저기 위안부 문제에 집착을 하고 징용 네.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꼬이게 들고 그리고 가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실제로 그 6.25의 그 적군이잖아요. 6.25 전쟁 때 그 피를 흘리며 싸웠던 적군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과격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 지금 2세들, 3세들까지도 일본에 대한 이유 없는 적대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또 그 문제에 대한 모순을 많이 지적했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원장님을 뵙고 그 용어를 이제 집단 무의식이다 네, 이렇게 네. 정리가 가능하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 언제 한번 보십시오. 그 네.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파시점이나 집단 무의식하고 관계가 좀 있는 네. 영화 같은데 언제 한번 보시면 네. 저한테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네,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20살 때 그 어떤 일본 동시 영화에 극장에 네. 에로 영화인 줄 알고 보러 들어갔다가 네. 이 영화가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세디즘, 메조키즘도 나오고 네. 그래요. 무슨 나치의 전범들이 숨어 있다가 뭐 네. 호텔에 나타나서 고문하고 뭐 이런 건데 그때 제 나이와 지식으로서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정신분석학적으로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뭐 책은 뭐 좋은 거 뭐 읽으신 게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날 읽었던 책입니다. 이반 오서킨의 인생 여행. 그러니까 누가 썼냐면 피터 우스벤스키. 피터 우스벤스키는 신지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말레비치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말레비치의 단색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영향을 줬는데 그 이반 오소킨의 인생 여행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반 오소킨이 어떤 여자랑 헤어졌어요. 예. 헤어진 시점에서 그 마법사를 만나서 다시 학창 시절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해요. 판타지네. 예.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으로 한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기억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여자하고 헤어지기 전까지의 모든 기억을 가진 채로 그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든 기억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모든 기억을 갖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 단계까지 다 그 전에 했던 일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정신과적으로는 어떤 게 중요한 그 정신 치료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냐면 반복되는 일, 2, 3년, 3, 4년 간격으로 사람은 달라져 있지만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일의 연속인 반복되는 일이 굉장히 그 분석할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각성을 이루기 전에는 그러니까 진짜로 똑같이 진짜로 하는, 깨닫기 전에는 예. 그냥 내가 전번에 어떻게 했었지 기억은 하지만 그 상황에 그 감정이 들고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예. 그 전에 과거에 했었던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마법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또 다시 과거로 또 가면 또 똑같이 될 거다. 그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죠.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예. 그 영화에 보면 두 남녀가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예.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뭐가 안 맞아가 맨날 티격태격해요. 죽도록 싸워. 예. 그래서 둘이 헤어지자 했는데 헤어지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공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못 공장이 봤습니다. 있다고. 예. 그 미셀 공드리 감독의 예.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영화 한번 보십시오. 예. 원장님 저 책을 보는데 저는 주로 이제 영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지하 예. 기억을 지우는 공장에 가서 예. 들어 누워서 예. 기억을 싹 지하. 예. 그 남자만 이 예. 관계되는 부분을 딱 지워버려요. 그리고 여자도 또 그 남자와 관계되는 부분을 지워. 그 둘이 다 지워서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제 안 보고 산다고 사는데 또 우연히 또 만나요. 예. 근데 또 옛날에 했던 일을 그대로 또 하는 반복해요. 그 거죠. 우리 또 시작해야 되냐 예. 이제 하는 데서 영화가 끝나는 예. 거예요. 예. 그 비슷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과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한 깨달음, 인사이트, 통찰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홍상수 영화 예. 생활의 발견에 보면 예. 거기 보면 김상경이가 예. 원중과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예지원이를 예. 만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뭐 사람은 못될 망정 괴물은 되지 말자. 그리고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 또 도망을 쳐. 예. 그래서 야 저놈 참 뺀질하게 산다는데 또 어디 대구인가 또 가서 경주인가 예. 또 여자 주상미를 만나 또 그 여자한테 그 말을 해요. 둘이 또 예. 비슷한 과정을 또 예. 반복하더라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가 상당히 원장님 꼭 한번 보십시오. 예. 생활의 발견. 그것도 그런 영화의 일종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바뀌어 있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죠. 네, 그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걸 보는 관객들이 좀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게 근데 우리 일상의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예. 그 부분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일상적으로 실제로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그 전에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어려움이 생겨서 그걸 겪고 또 2, 3년 뒤에 또 사람은 달라졌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를 본질적으로 깨닫게 되고 통찰을 하게 되는 순간 과거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겨요. 제가 이게 이제 운동권을 하고 예, 예. 사회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항상 한 2, 3년, 1, 2년간에 미친 듯이 어떤 일에 몰두해서 누구를 돕거나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터져서 확 다 엎어버리고 예, 또 등을 졌다가 예, 또 비슷한 일을 하다가 예, 그러면서 야, 이 내 인생이 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꼬여가는가 예,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어느 순간에 내 이제 그렇게는 죽어도 안 살아야 되겠다. 예, 각성을 하고 나니까 요즘 이제 일생 중에 마음이 좀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네, 좀 편해요. 또 일에 하나 집중이 네, 되는 것 같고 네, 네. 그게 이제 원장님이 이야기한 그거하고 네. 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2, 3년, 3, 4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일이 끝나게 되면 주변이 조용해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의 핵심은 나한테 있었던 거죠. 그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요. 내가 비슷한 인생의 여러 가지 애로를 반복하시는 분들 한번 어느 날 대각성의 계기를 잡아서 반복하는 부분을 한번 그 명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반복됐던 문제들 되씹어보면서 비슷한 부분을 골라보세요. 내 감정 상태는 어땠었고 내 마음의 흐름은 어땠었는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홍상수 감독은 깨닫지 못하고 영화 속의 주인공을 이제는 자신이 돼가지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 감독님 용서하십시오. 그냥 조커였습니다. 예. 아니 근데 조크라기보다는 제 생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생각을 영화로 홍상수 씨는 예, 마음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그렇구나. 네. 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그 예. 이야기도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저 박원순 시장이 예, 예. 좀 굉장히 과시적인 부분에 남들이 보면 비판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뭐 꼭 그렇게만도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싶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두 창 예, 예, 예. 우리가 구두가 달지 창이 그렇게 찢어지기가 벤치 가지고 뜯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뭐 그런 일이라든지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절정이 옥탑방에 가서 네. 이제 사셨잖아요. 네. 선풍기 뭐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옆집에 담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독거 네. 하던 불우한 독거남이 네. 6년 남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좌씨는 강북에 왜 하필 삼양동에 갔냐? 네. 거기가 강북에 남아 있는 서민들의 네. 뭐 마지막 그런 동네다 해서 했는데 실제 그 동네에서 갈 데가 없어서 방이 제일 싸니까 네. 박원순 시장 담벼락 붙은 집에 가셨지 않겠어요? 그 돌아가신 분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서 신고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발견되는 부분. 그게 이제 8일날 발견됐으니까 그분이 한 5일날 돌아가셨는데 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22일부터 거기 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왔다고 이웃에 전입 신고하러 악수하러 다녀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박원순 시장의 가상의 체험과 또 그분이 돌아가신 거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리얼 아닙니까? 요즘 말로 레알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박 시장이 저런 데 집착을 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예. 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쇼맨십을 많이 발휘해서 이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안철수 씨랑 처음에 시장 출마 후보 정할 때도 턱수염을 많이 예, 기르고 저기 이렇게 국토 모서 국토 순례를 하고 오셨다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선거 운동할 때도 배낭 메고 혼자서 운동화 신고 네, 이렇게 막 다녔죠. 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본인 생활은 실제로는 예를 들면 그 돈을 서울시 시비를 너무 함부로 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공짜로 하루 50억 공짜로 날렸죠. 하루 50억씩 150억을 날렸고 예, 예. 또 이번에는 서울시 시청 앞에다가 모래를 이틀 동안 하면서 거기에 5억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모래를. 또, 예, 광화문에는 또 무슨 뭐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뭐 트리 세운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5억이란 돈이면 실제로 쉽게 생각할 때는 5억이란 돈이면 그 달동네 사람들 노인들 쉼터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장이 좀 편한 데서 주무시고 에어컨 있는 데서 편하게 주무시고 낮에 제정신으로. 낮에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들의 그 쇼만 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선풍기를 저 문재인이 보냈다고 박원순이 부부가 조립하는 과정. 네. 그런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좀 그게 너무 정치를 진심이 아니라 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근데 본인은 그래 하는 게 네. 남이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너네들 떠들어 봐라. 그러니까 이게 국민 수준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분이 말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국민들 수준을 너무 낮춰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압도적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보는 국민 수준이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정치에도 잠깐 가 계시지만 네. 문재인 광화문 호프집에 네. 퇴근길 쇼였는데 네. 거기에 또 중복 출연자, 단골 네. 출연자가 등장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창밖으로 호프집 밖에서 안으로 보고 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굳이 지금 실업 청년들이 구직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몇백만 원 될 건데 그 청년을 또 등장시키는 부분에서요. 네. 저렇게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박원순 시장도 쇼를
좋아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쇼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정책으로는 승부를 못 보고 정책을 전부 하나씩 지금 실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쇼는 탁현민 씨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쇼는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구직자가 그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사람이 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는 그것도 그래요. 그렇게 녹화하면서 그 선거 운동하고 녹화하고 소주잔까지 기울였는데 그걸 못 알아보면 안면 인식장애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도 얼굴을 기억 진짜로 못했나? 얼굴을 진짜로 기억 못했으면 뭔가 조금 인지 기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를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청와대가 이게 자기들이 실수했다 말을 못해서 그런지 중복 출연자를 일부러 불렀다고 우겼잖아요. 언론이 지적하고 네, 나니까. 그러면 중복했으면 한 1시간 반, 2시간을 만나서 있고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고 소주잔을 기울였던 사람은 넥타이까지 넥타이까지 교환은 주고 했는데 그 사람 못 알아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알아봤는데 이야기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사이에 중복 출연인 거를 어디서 봤지라는 생각은 대통령께서 하셨을까요? 나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시구나. 근데 어제 보니까 또 무슨 김정숙 씨가 화성에 가서 소방복을 입고 또 그러더라고. 더운데 또 살 빠지시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소방복 입으면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런 수준으로 해서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의 심리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어서 저럴까요? 아니, 그거는 정신분석적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의 뭐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국민들을 수준을 낮게 보는 거죠. 쇼를 하면 이렇게 내가 뭔가 보여주기를 하면 국민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쇼가 일상화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참 진심으로 다가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타계민을 임종석이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둘 다 보내주겠다는 사람도 첫눈까지 있을지 걱정이 되고 또 타계민도 첫눈 할 때까지 붙어 있을지 걱정도 돼요. 지금 뭐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어떤 쇼맨십이 지속될 때 대중들이 처음에 보면 아니 와이셔츠 입었다고 조국이하고 임종석이하고 뭐 커피 잔 들고 테이크아웃 들지 말아야지. 이거 재활용해야 될 건데 그 종이 테이크아웃 커피 잔 들었다고 박수를 치고 열광했잖아요. 김정숙 씨가 막 이렇게 집에서 입는 막 원피스 차림으로 나아가 잘 갔다 오세요 이런데도 또 박수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해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데는 이 의식에 있어서 면역 효과입니까 뭡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좀 정신분석학적으로 갖다 붙여서 말씀을. 그게 정신분석학적인 이야기가 그래야 저 아니고요. 사람들이 정신병 환자들이 되지요. 그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꾸미기 이런 게 잘 통하는 정치 문화라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거고 그 반복되는 꾸미기는 결국은 들통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도 이제 정치권에 좀 이렇게 가까이 있어봐서 아는데 꾸미기보다 진짜로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 또 법안 위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좀 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로 모든 대통령들이 그런 꾸밈을 해왔어요. 근데 유독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럼 이런 거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재용이 180조 투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80조를 가지고 사람을 고용하면 뭐 몇만 명을 하겠죠. 네, 4만 명 4만 명을. 근데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걸 3년을 180조인데 네. 1년 단위로 쪼개면 60조고 그러면 4만 명을 1년 단위로 또 쪼개면 만 뭐 한 3천 명. 그러면 그게 뭐 삼성의 일반적인 고용을 합쳐도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났어. 삼성이 지금부터 3년 동안에 180조를 투자했는가는 언론도 분석 안 해요. 투자하겠다라는 말만 이야기하지. 네. 그리고 고용하겠다라는 말만 이야기를 하지. 네. 재벌들이 지금 깜빵에 가거나 깜빵 가게 생겼거나 깜빵에서 빨리 나오려고 나오면 성경책 하나 끼고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하고 투자 계획 발표하고 고용 계획 발표하잖아요. 그걸 또 언론들이 열심히 보도하고 보수 언론들은 더 열심히 보도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고용하고 투자했으면 대한민국이 온통 공장판이고 온통 다 대기업의 자식들 다 취업했을 건데 그리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저런 상투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 심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심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진실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180조를 들여서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게 실제로 그 이윤이 생기고 그게 고용을 창출하는 거지. 그 정부가 시킨다고 이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금방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업가들이 그렇게 쉽게 투자를 180조를 이윤이 안 나오고 일자리만 일단 당장 만드는데 투자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미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다 망했겠죠. 예전에도. 그래서 아무튼 삼성 자체가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매년 고용하는 부분 숫자들을 해서 그리고 지금 원격으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까지 이야기해서 180조라고 이야기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는 9월 달에 통과시키는 현찰이고 네. 투자나 고용은 3년 이후의 미래고 그렇죠. 그러니까 ап으로 부도날 수 있는 어음이고 네. 참 국민들이 현찰과 어음을 맞바꾸는 네.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뉴스 브리핑하다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옛날에 그 청와대 옆에 보면 토속촌이라고 삼계탕 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서 드셔보셨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집에 몇 번 가봤는데 네. 뭐 남집 음식 이야기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바닥에 앉는 데다가 네. 재벌 회장들을 이건희 회장들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앉혀가지고 네. 제 뉴스 브리핑에 저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다들 그 표정에 보면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이다. 아니 재벌 회장님들이 언제 그 삼계탕집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가 네. 대통령 옆에 앉아서 삼계탕 뜯는 장면 이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급하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통쾌함이겠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가진 자들 재벌들에 대한 분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삼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겉으로나마 그 재벌을 자기 앞에 무릎 꿇렸다라는 그런 그 열등감의 해소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들이 심리에 담겨 있겠군요. 참 그 오늘 오셔가지고 이 좋은 말씀, 신선한 말씀을 잘했습니다. 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요 사진. 아 예. 요 사진. 예. 아 예. 나중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뭐 좋은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출연을 하게 돼서 제가 말이 제가 원래 눌변이라서 말을 잘하는 편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주말 이제 휴가가 끝나고 있습니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